남부 등지에는 5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전두환 미화 발언, 개사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인데요. 광주 시민들은 5.18 묘역에서 윤두환은 물러가라, 국민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닌 사퇴다라고 외쳤습니다. 오전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슈 티키타카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메머드급 용광로 원팀 이재명 선대위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원 참여했고요. 2030 의원 중심으로 청년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인선을 두고 기싸움 여전합니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이에나고 누가 거강꾼이고 파리떼인지 강기정,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분석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곧 중국에서 요소수 2달 반 분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호주에서 요소수가 군 수송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요소수 대란. 지자체와 요소수 생산업체가 지역민들에게 요소수를 특별 공급해서 긴 줄이 섰기도 했죠. 그 공급한 주인공 아톤산업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은행잎, 단풍잎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낙엽 밟는 거 잊지 마십시오. 늦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첫눈은 왔지만, 서울에는 첫눈은 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어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주진우 라이브 100일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은행, 단풍, 가을로 이행시 지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주진우 라이브 송년특집 공개방송 라이브 리브 러브에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세요.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어제에 비해서 700명 넘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걱정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어제보다 35명이나 늘면서 460명을 기록을 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위중증 환자입니다. 날이 춥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로 접어들었고 또 이 신규 확진자 중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영향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도 14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요소수 사태 는 곧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축과 계약한 이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소를 요소수로 바꾸면 5만 6천여 톤에 이르러서요. 네. 국내 소요량의 두세 달치에 해당되는 이 물량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했다라고 했고요. 한국 기업들이 수출 전 이 검사를 신청한 이 일부 요소 물량의 검사도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당분간은 그래도 요소수 생산과 유통을 좀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수와 요소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번 주 중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조치가 내려지면 정부는 생산 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스크처럼 유통 방식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최근 요소수 대란 원인 중 하나로 일부 판매처가 가격 상승에 따라 물량을 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판매 유통업체가 이 재고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네. 일일 판매량도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점 매석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부가 요소수 매점 매석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채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 중이던 차량용 요소 2,000톤 그리고 산업용 1,000톤 등 요소 3,000톤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 2,000톤 중 이 700톤을 바로 요소수 생산에 투입했고요.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서 요소수로 전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요소 2,000톤을 요소수로 환산하면 약 600만 리터에 달하는 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요소나 요소수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현재 불법 유통을 단속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후보가 돼서 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2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잠깐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 상황이 고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오늘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 글로벌 인재 포럼 행사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서 20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라며 먼저 인사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웃으며 인사를 받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받았습니다. 그 계속 웃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인사말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언급을 했는데요. 뵙게 돼서 각별히 반갑다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후보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논쟁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며 앞서 제안한 1대1 회동 및 정책 토론회 개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 들어오셨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네요.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견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네,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였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그것도 특검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현재 입건된 건이 있는데 비해서 본인은 휘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며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인이 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에서 사퇴를 약속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것은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다라고 반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은 맞다라면서 부정부패에 오염된 휘하 임직원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SNS에는 여성가족부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SNS에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라면서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총량 부족, 그로 인한 경쟁 격화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 광주에 갔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 그리고 이후 이어진 개사가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5.18 당시 군의 시민학살에 항의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인권 변호사 고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를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오후 4시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 평화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의 봉화마을로 이동합니다.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찾았는데 홍남순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에 시민들을 변호했는데 변호한 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네. 전두환 정권 때 그랬습니다. 전두환 정치가 그랬던 겁니다. 오늘 광주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광주 시민단체들이 앞서서 반발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충돌이 우려가 됐었는데 이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윤석열 후보는 5.18 묘지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본인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네.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쓰라린 역사를 넘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죠. 손준성 검사 오늘 공수처에 또 갔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늘 오전 10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8일 만인데요. 손준성 검사는 첫 소환 때와 같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비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실제 고발이 이어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였죠. 조성은 씨도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무고했다라는 건데요. 네. 조성은 씨는 또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에 실체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검사인 것을 김웅 의원이 몰랐으면 몰라도 김웅 의원의 말은 전체가 거짓이고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성은 씨도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은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법조 기자단이 검찰총장하고 좀 충돌이 있었어요. 막 이동을 막고 항의했다는데.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난달 대검찰청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면서 네.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공수처가 가져갔죠.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기자단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 대변인과 기자들이 통화한 내역을 포렌식을 하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법조기자단은 그제 이 사안에 대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한동숙 감찰부장의 대면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어제 오후 검찰총장실로 이동해서 김호수 총장의 이동을 막고 대치를 벌인 겁니다. 대치. 네, 대검감찰부는 이미 이전에 그 대변인들에 의해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상황이어서 아무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정보 주체에 사후 통보할 건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한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기자단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50여 분간 대치를 하다가 해명은 감찰부에서 낼 것이고 미비하다면 대변인을 통해서 의견을 달라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접을 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기자들이 뒤에서 총장식이나 돼가지고 남 탓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법조 기자단 굉장히 좀 배타적이에요. 저도 그 검찰 취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기자단한테 쫓겨납니다. 네. 같은 기자인데 우리 소속 기자가 아니라고. 자료도 못 받습니다. 자료도 안 줘요. 보도 자료인데
보도자료 인터넷에 올리는 건데 그걸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남이가 하던 법조 기자단 검사와 기자의 밀착 관계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 문제나 재벌 문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검찰 편에 섰던 검찰 기자단에서 총장한테 항의하고 대치하는 거, 이거 전에 없던 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이었으면 절대 없었던 일인데 근데 기사를 좀 쓰시지. 법조 기자단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기사를 쓰시지. 거기 가서 대치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참 법조 기자단은 특별히 그 선배인 김만배 씨한테도 좀 한마디 하시고 관련 기사를 쓰셔야지. 이렇게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또 파업 얘기가 들립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과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는 내일 파업을 진행하고 이에 앞서서 몇몇 병원이 오늘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연대 본부는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의료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의료 돌봄 인력 충원 등을 담은 5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도 수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파업 돌입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있을까 걱정인데요. 네, 다만 이번 파업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격이 강해서 현장 인력보다는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옛 애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이런 못된 남성이 있습니다. 인질극을 벌였어요. 네, 어제 새벽 5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23살 이모 씨가 전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하게 밀쳤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는데요. 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전 여자친구를 수소문하고 다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이 여성을 발견했고요. 술집에서 여성을 끌고 나오면서 인질극이 시작이 됐는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지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질극은 경찰이 1시간 반 만에 이 남성을 제압함으로써 끝났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와 상해 그리고 최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해야 돼요. 격투기 선수라면 건장한 남자라면 이분이 인질극을 벌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힘을 쓰다니 구속해야 됩니다. 한 공무원이 야근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는데 야근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광주 서구의 한 공무원이 야간 근무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서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급 공무원 A씨는 1년여에 걸쳐 야근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였고 특근비 1,000여만 원을 빼돌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일과 후 1시간 이상 야근을 해야 이 특근비 수령 대상이 되는데 A씨는 근무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다가 본청에 들어왔는데 이후 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현재 일부 금액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야근비 빼돌리고 추가 수당 빼돌리고.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일장 가볼까요? 0249님께서 가버리는겨 가을아 얼마나 기다렸는데 벌써가 안 돼 얘기합니다. 네. 처음부터 좀 셉니다. 7489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이 가만히로 보이시나요? 을인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기한은 선거 전날까지인 것 맞죠? 국민을 수평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이 우리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0800님 단 하나의 시사 풍진우 라이브. 훌륭하십니다. 최용성님 단단히 투표해야지 풍비박산 날라. 그러게요. 풍비박산 날라. 좋습니다. 0406님께서 은행에 있는 돈 다 내 것이면 좋겠다. 행여나? 네, 알겠습니다. 9809님께서 저 윤석열 지지하는데 콘서트 그 공개 방송 가도 되나요? 주변에서 때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는요, 공정하고요, 공평하고 정의를 향해서 유유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라이브 리브 러브 주진우 라이브 특집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퇴근 시간에 들면서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정체되고요. 1시간 넘게 소요되겠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 4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 철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또 기흥동탄에서 수운까지 각각 6km씩 정체되고 있고요. 더 가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죽전 휴게소 부근, 다시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도 어렵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5km 작업 여파 받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바란부터 밀려서 팔탄 분기점까지 8km 사이에 차가 많습니다. 이후로도 비봉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디젤차 타시는 분들 요즘 요소수 때문에 걱정 많습니다. 소방차, 버스, 화물차 요소수가 꼭 필요한 곳이 많은데 물량은 딸려서 걱정입니다. 요소가 이렇게 요소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중국에서, 호주에서, 베트남에서 요소수 속속 들여올 예정이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소수 위기 극복 방법은 뭘까 찾아보겠습니다. 호남에서 요소수를 유일하게 만드신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톤산업의 저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예. 네. 어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길게 줄이 늘었었던데 대표님이 이거 요소수 공급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공급하게 됐습니까? 일단 저희 회사 앞에 예. 연일 많이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서 네. 저희 회사의 생산에 많이 지장이 가서 네. 익산시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생산을 하는 회사지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장소 제공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소수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공급하려고 하셨어요. 요소수 때문에 이렇게 줄이 길게 서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아, 그래요? 예. 네. 대표님, 예. 저 요즘 요소수 하는데 요소수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요소수가 뭐고요? 선택적인 촉매 환원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네, 어렵네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정말 절감시켜주는 게 요소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예. 질소 비료의 원료기도 하죠. 요소 비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소 비료도 지금 부족합니까? 상황 괜찮습니까? 비료는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예. 저희 나라에서 생산을 않다 보니. 네. 예.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가깝고 네.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운송이라든가 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중국에서 주로 수입을 한 90% 이상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톤산업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요소수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에서 원재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사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와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초순수하고 차량용 요소라고 네. 농업용이 아닌 예. 차량용 요소하고 혼합 반응시켜서 만드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요소수입니다. 네.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이 큽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마스크 대란도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네. 이건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돼요. 아,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돼요. 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도 들여오고 베트남에서도 들여온답니다. 예. 네. 대표님.
예. 정부의 늦장 대응 때문이다 이렇게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던데 예. 그 현장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요게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네. 쿼드하고 예. 중국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네.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지. 네. 이거는 정부보다는 기업들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책임이라니요? 요게 저희는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 나라에서 생산을 않다 보니 네. 보통 한 4개월 정도 네. 전에 이거 수입을 해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야죠. 네, 저희는 익산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인데 네. 4개월 전에 이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네. 국내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참 힘든 게 수입 원료 부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이 좀 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을들의 전쟁님이 대한민국은 요소 못 만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네. 공장들이 2개가 없어졌죠. 그래요? 만들던 공장들이? 예, 요소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요소가 없는 거죠, 원료가. 아, 원료를요? 네. 예. 수입이 중국에서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느끼셨어요? 그게 국제적으로 이제 중국 상황이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코드와 올림픽, 네. 베이징 올림픽 특수로 인해 가지고 네. 전력난, 네. 에너지난, 환경 이런 거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겨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급히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쿼드하고 올림픽 특수. 네, 그거 중요하네요. 또 환경하고 전력, 에너지 문제가 이제 같이 겹치다 보니까 네. 쿼드라는 게 미국을 중심해서 호주, 인도, 일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압박이 가니까 네. 수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전북 도민에게 직접 요소수 이렇게 공급하셨어요. 판매하셨는데 네. 정가로 이렇게 판매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어요? 이제 개인들은 다소 이제 불만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공공이나 네. 특수목적 차량들, 네. 의료나 소방, 그다음에 산업 지역이 이쪽 동네는 많습니다만은 네. 이쪽에 이제 마을버스 네. 이런 쪽에는 먼저 공급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에서 협약식을 여러 군데 하게 됐죠.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익산시청에서 정원율 시장이 잘 도와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톤 산업에서 공급하고 있는 요소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4개월 정도는 저희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수요가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밀려들기 때문에 네. 이것을 2배, 3배 이렇게 예.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12월 중순 이 정도까지 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량 압박을. 아무튼 12월 중순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요소수 공급할 수 있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원료를 더 들여와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해서 일본에서 수출 금지했을 때 우리가 예. 아주 조금 지혜롭게 극복했었는데요. 요소수 문제도 국내 생산을 좀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요소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예. 요소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네. 요소가 부족한 거죠. 예. 근데 반도체 문제도 금방 해결됐고 네. 마스크 문제도 금방 해결했죠. 지나갔듯이 예.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군요. 예. 근데 최근에 요소수가 없다고 예.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불법 개조 차량 만든다. 예.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또 요소수를 직접 만들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일단은 이제 대기 환경 문제를 본다면은 네. 대기 환경 정책이 이제 후퇴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차량은
뭐 여가 필터라든가 예. 차량 손상이 될 수도 있겠다. 차량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차량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예. 예. 요소수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산 요소가 조만간 들어오고요. 자, 예.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부 대기업에 네. 시장 과점이 네.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과점이 예. 예.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지금까지도 계속 생산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시장 과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물량 확보 문제도 당연히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거 시장에서 해결된 문제인데 네. 이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 이거 네. 혼란이 잠깐 있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소 관련 대기업에서 이게 좀 책임이 큰 건가요? 대기업에서 수입합니까? 자, 대기업에서 시장을 예. 이거 판매 시장을 뭐 80%, 70% 지금은 이제 50%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 전체 그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가 네. 재고 물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네. 나라 전체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예. 네. 판매량이 많은 만큼 네.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네. 재고라든가 네. 이런 게 가지고 있었어야죠. 네. 자, 요소수를 가장 많이 파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 그 대기업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롯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하셔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더 많이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였습니다. 예.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6.25 전쟁, 유엔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인 내일 유엔 묘지가 있는 이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1시 정각에는 1분 동안 이곳 저녁에 사이렌이 울릴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초청으로 7개국 40여 명의 유엔 참전 용사와 가족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인.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부산, 2번 대전, 3번 울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부산, 2번 대전, 3번 울산.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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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두 교수님 배틀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코너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희 멤버였던 김병민 대변인은 지금 광주에서 비 맞고 있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윤석열 후보 옆에 서 있던데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골똘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전 고을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한 번에 사과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사과를 한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사과는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 번의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과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정책적 부분을 통해서 5.18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시민들 볼 때는 한 번 와서 사과하는 건 이벤트로 생각해요. 그 정도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5.18 관련된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네. 또 앞으로 정말 그 보수 중에도 정말 그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5.18에서 폄훼하는 일들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네. 그분과 명확하게 선 긋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야만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지 한 번 가서 1박 2일로 이벤트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저는 뭐 사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과가 한 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철 교수님? 늦었지만 잘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제발 그만 좀 사과해라, 그만 좀 와라 라고 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께서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라. 두 번째,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라는 약속을 해라. 세 번째, 역사 왜곡에 대한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저 청와대에서 이제 축하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축하난 보내자고 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면담 일정이. 제가 정확하게 취재해왔어요.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만났냐면 네. 계속 그 이철희 수석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철희 수석이 얘기한 날짜와 시간에는 또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윤석열 후보가 되는 날짜와 시간에는 이철희 수석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미뤄져서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만나기로 했다. 청와대는 만난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줬다는데요. 그게 D일보에서 네. 조금 이상하게 꼬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간들이 안 됐다. 그래서 불필요한 억측, 오해 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딱 정리하시네요. 제가 다 취재해 왔어요. 원래 장 교수가 원래 저렇게 얘기해요. 항상. 네. 자, 맞는 건 별로 없지만. 맞는 거 별로 제가 없어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네? 틀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래요. 이런 신경전 너무 하시네요 진짜. 좋습니다. 이런 신경전 아주 좋아. 두 교수들 오랜만에 나와서 댄스 배틀도 하시자고. 아니 교수님 진짜 뭐 월요일 날 2시에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알았어요. 두 분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몰랐어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정확히 취재해 온 여기 나온다고 취재했어요. 주진우 라이브를 위해서 잘 교수님께서 지켜주는 제가 거죠. 그거는. 그 예측은 조금씩 틀리는 적이 있어도 이제 고백을 정보는 하는구만. 정확히 맞는다. 알겠습니다. 네. 예측은 뭐 평론가들 많이 틀립니다. 아니 정보도 없고 예측도 안 하시잖아요, 최 교수님은. 예측합니다. 하세요. 네. 자, 윤석열 후보 컨벤션 효과 얼마나 갑니까? 예측 들어갑니다. 최진봉. 저는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일정 부분의 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개인기라든지 그분의 능력이나 자질 가지고 평가한 문제가 아니고 네.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불만,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여론들이 높다 보니까 예.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돼서 윤석열 후보에게 저는 그 정도의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될 거냐. 물론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뭐 본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실언하고 망언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지지율은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장성철. 최 교수님의 저 생각은 예측이 아니라 바람과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당분간 갈 것 같아요. 당분간.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네. 그 여론보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받는 지지율은 낮죠. 좀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뒷받침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정권 교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역량을 보이기도 전에 지금 다른 데 좀 잡혀있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그 덫에 걸린 것에 상당히 앞으로 발걸음 나기가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저 지지율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뭐 특별하게 낮아질 이유가 없다. 대장동 덫에 빠져 있는 게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그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또 다 거기서 연유된다고 보십니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탈출하려고 너무 무리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은 공공재고, 토지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주택 불로소득은 부동산 불로소득은 환수하겠다라고 오늘도 얘기하셨어요. 관훈 토론회에서. 제가 퇴직금 5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이 2년 만에 15억으로 올렸어요.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어요. 돈 벌었어요? 아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 불로소득으로 환수할 겁니까? 이런 기준도 명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계신다. 최진봉. 남발은 아니고 아까 뭐 그 예측 두고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단언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 불로소득이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이제 LH 사태나 아니면 대장동 사업처럼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장 교수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집을 본인이 하나 사서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집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에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은 민간 사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갔을 때 일정 부분 공공이익을 환수하자.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부분 거기에서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국민이나 아니면 국가가 그걸 공공이익을 위해서 좀 배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제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공감대나 국민적 지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수입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났을 경우에 그걸 공공이 일정 부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 그 방안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반박을 좀 드리면 그 며칠 전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기하셨어요. 부동산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것과 택지 개발 이익을 좀 환수하겠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그 부분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말뜻을 해명하고 다른 뜻이 있었어요. 뭐 이런 말이에요라고 해명하기 시작을 하면 그 메시지 전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가 말씀한 부동산 부당 이익이라는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 일하지 않아서 번 거 불로소득.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부당 이익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 교수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말에 이제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시지만 부당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 대변인보다 훨씬 더 해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잘 꾸려집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사소한 갈등과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지금 있는 갈등은 사소한 거다. 사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하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있잖아요. 네. 세 분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율을 했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임태희 비서실장은 좀 중히 쓰셔라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셨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대략 10명 정도의 명단을 건네주면서 이분들이 선대위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좀 뭐 거부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양수 의원이 수석 대변인 맡고
김병민 대변인이 당 대변인을 맡는 것으로 선대위 대변인 맡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안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조율되고 있다. 그래서 별로 큰 갈등과 싸움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장 교수가 얘기한 대로 돼서 그렇게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장 교수가 개인적으로 취재해 오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수면에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셨다는 아까 얘기하신 그런 명단 이런 부분을 100% 받아들일 거냐. 또 사실은 이제 그 캠프에서 그전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율을 하다 보면 이제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의 반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그런데 안 지켜봐도 됩니다. 권성동 그리고 임태희 어째 MB맨들이 다시 귀환합니다. 친이 분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들 이양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서 행정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고요. 네,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주축 세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뭐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의 능력을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그냥 한 배를 탔다고 보면 됩니까? 아직도 둘이서 좀 약간 실력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줄다리기 신경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10명의 명단을 다 받아들일 거는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명단에 이 사람은 요런 역할이 중요해. 선대위에서 이 직책을 줘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5962님께서 김종인 10명 중에 혹시 최진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장 교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 장 교수님 없죠? 저는 이미 드럼통에 빠져가지고요. 양성근님께서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요?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새로운 신당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과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패자의 권리가 뭐냐면은요. 아, 나는 패배했으니까 약간은 좀 화도 좀 내고 좀 불편한 심기를 좀 표출할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승자의 의무는 뭐냐면요. 그런 패자를 옹호하고 포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달라는 좋은 자리 주고 이러는 게 승자의 의무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꾸 2030 세대들이 역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홍준표 후보 쪽에서 해달라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홍준표 캠프 쪽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챙겨야 되는 사람이 조경태, 배현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 전. 그 정도. 네, 그 정도니까. 네. 당연히 한 자리씩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거기 장성철 교수는 없네요. 저는 이제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평론하는 거를 제 꿈으로 삼고 하겠습니다. 57님께서 요소의 전문가 쓴다고 했는데 캠프도 윤석열 후보 마음대로 못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네요. 0861님께서 기본 생각이 달라서 다른 얘기하다가 50 질문하면 또 도대표표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요. 8891님 말로 하는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주관이 중요하죠. 진정성 없이 여론에 밀려서 억지 사과하는 모습이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얘기하는데 진정성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메머드급으로 용광로를 꾸렸는데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본인은 여기 무슨 국민의힘 정보 열심히 빼온다고 저렇게 얘기하더니 잘 돌아가고 있고요. 플랫폼도 만들고 MZ 세대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잘 돼가고 있고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수행실장을 하다가 바뀌었어요. 한준호 의원하고. 왜냐하면 이제 한준호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팀 만들고 통합한다는 개념이 좀 일정 부분 작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세대가 탈당 도시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실망함 이런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 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대 30대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 팀에 들어가서 20, 30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2030 세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자신 있다, 지금 자신감을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이 부분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왜 또 거기서 조국이 나옵니까? 아니 그때 이후부터 분노를 사가지고 민주당을 좀 외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되돌리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윤석열한테는 안 가고 홍준표한테 갔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한테 간 이유는 얘기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어쨌든 2030들의 마음을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무시하거나 네. 뭐 또 이준석 대표 없을 때 당에 입당을 하고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의 대변자인 이준석을 무시해 윤석열 싫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030 세대가 우리가 뭐 가르치고 설득하고 훈계하고 혼낸다고 해서 우리 편 들어주지 않거든요. 네.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인 것들을 잘 알아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예, 그러니까 장 교수의 말 이 부분은 상당히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의. 분들이라.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정말로 뭘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과 네. 소통하고 맞아요. 공감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성 정치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꼰대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낫대는 얘기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먹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2030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그다음에 생각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측 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민주당이 더 절실하고 절박할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 민주당이 꼰대인데다가 부동산을 올려놨어. 나의 꿈과 희망을 없애버렸어.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이제 버스 투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소통하고 만나고 그들이 요구가 뭔지를 잘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잘못한 부분을 오늘도 또 사과했는데 사과 계속하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한 노력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소수도 부족한데 무슨 버스 투어를 한다고 해요. 네? 정책을 제대로. 요소수 걱정 없대지 않습니까? 이슈 티키타카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5살 우혁이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양육에 대한 지식과 우혁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요. 이를 안쓰럽게 생각한 주변의 관심 덕분에 최근 우혁이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검진도 받았는데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금세 회복할 수 있다는데요. 지금 우혁이가 살고 있는 복지시설이 국가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서 재활치료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혁이가 안정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어제와 오늘 첫눈 소식이 전해진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산지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도 산지뿐 아니라 내륙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모레까지는 눈 소식이 좀 더 이어질 텐데요. 제주도 산지의 경우 3에서 8cm가량 다소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권 남부 지역, 충청권, 전라권,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내일까지 5에서 2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5에서 10mm 정도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북도 북동 지역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무척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 피해 입지 않도록 주변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서울 0도, 세종, 대전 3도, 부산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4도 정도로 여전히 평년기온에 밑도는 날씨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5.9도, 습도 66%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서 합류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리 잡으십시오.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오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101대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요소수 530만 리터는 오늘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중국산 요소 10,000톤가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방한했습니다. 그는 2박 3일의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상견례 차원의 회동을 하고 한미 관계와 지역 정세, 한반도 문제,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중국에서 요소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버스 투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아, 그럴까요? 네. 5405님께서 2030 세대의 근본적인 울분이 무엇인지 좀 찾아주세요. 2030 심리를 분석하고 평론하는 기성세대는 많은데 진짜 2030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좀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단은 일자리더라고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 생계 문제가 한꺼번에 상당히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 2030 세대의 분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29님께서는 2030도 중요하지만 4050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주나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외로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4050도 어렵죠. 사실은 자식 키워야 되지. 장 교수도 이제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이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칸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울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전 세대가 다 중요하고 근데 이제 특히 2030 세대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50대들은 예전에 취업하고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면. 근데 요즘은 대학 졸업에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정치권이 정신 똑바로 차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에서 거주합니다. 관저에서 거주합니다. 이걸 아빠 찬스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빠 찬스입니다.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인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문다희 씨가 가정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또 의문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에서 이런 입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어요. 경호상 문제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은 집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월세 전세 가격 마련하느라고 힘든데 아니 1년 전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대통령의 따님은 청와대에서 저렇게 큰 저택에서 관저에서 살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포인트에서 분노하는 거다. 국민의 정서상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다.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는 최지봉 교수님 문제 없다. 그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이 더 크게 문제를 삼고 있네요. 정서법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장 교수 얘기했듯이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또 한편으로 다른 정서로 보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이제 자세한 거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제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함께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대통령은 만 백성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 백성을 다 그렇게 포용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부분을 뭐 도덕적으로 또는 이런 부분으로 공격하는 야당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0235님께서 5060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결혼시켜야 하는데 집 살 돈이 없어요. 2030, 4050, 5060, 7080. 네, 7080 모두를 보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 윤석열의 50조 원 손실보상 후보들 간의 쩐의 전쟁. 전이 가경입니다. 쩐의 전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50조 원 공약 이거 받고 더블로 가는 도박꾼 행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야당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의 50조 손실보상은 평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나눠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부분은 아주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올해 세수가 90조가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40조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곳간에 이거 쌓아두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말이 안 됩니다. 들어왔으면 빚부터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 얼마 전에 스톡옵션 받아가지고요. 수억에서 수십억 벌었어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내년 3월 9일 날 탄생하잖아요. 돈을 좀 아꼈다가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저축성으로 좀 남겨두는 것도 옳은 정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일단 아까 그 윤석열 후보가 50조 한 거 구체성이 없어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비판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으면 비판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장 교수께서. 그런데 또 윤석열 후보가 구체성이 없으니까 더 비판을 받아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 장 교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돈은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표현을 장 교수가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추경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빚이 생겼고 그걸 먼저 갚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도 일면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수가 더 들어온 거 40조가 세수가 더 들어온 거 원래 우리가 올해 들어올 국세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니까 이걸 어디에 사용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빚을 갚을 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거 내수 활성화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걸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무슨 돈이 생겼을 때 이걸 빚을 청산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재투자를 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지역 화폐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수를 좀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줘서 저축성으로 누군가에게 뭐 저축하게 주는 돈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운영하는 지역 상권의 일정 부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영업 시간을 제한을 해서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영업 시간은 이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정도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복 소비하겠다고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하게 결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지원하는 거예요. 1월달에 준다고 확정했잖아요. 1월달 그러니까 장성철 1월달 교수님 한 달 정도 있다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심에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는군요. 아유 돈을 주면은 당연히 좋잖아요. 저도 솔직히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군요. 네. 역시 솔직합니다. 6540님께서 재난지원금 집어치우세요. 집세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전기 수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쇼핑을 하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오드리님께서 모두에게 줘야죠. 그래야 공평해요. 많이 버는 사람 그만큼 세금 많이 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는 돈을 왜 불편해합니까? 그렇죠? 일견 그 말도 타당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장성철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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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코리아 김병철 편집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인 시장이 그냥 날아다닌다면서요? 다시 지금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어이구. 비트코인은 8,2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지금 8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네. 이더리움은 560만 원대를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점심때 50만 원대에 산 사람, 비트코인 50만 원대에 산 사람을 봤거든요. 네. 앞으로도 또 유망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BTS 소속사에서는 NFT 사업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의 네. 약자인데요. 이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하이브잖아요. 네. 이 하이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랑 손을 잡았는데 손을 잡고 뭘 어떻게 또 수합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지분도 서로 투자를 하면서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거는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합작법인을 만들어서요. 네, 이 합작법인에서 이제 NFT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NFT에서 뭘 판다는 거죠? 그래서 뭐 BTS 포토카드가 NFT로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이 포토카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NFT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NFT로 가보자요. NFT. 네. NFT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네. 코인 중에 한 어떤 특성이 있는 코인인데 이게 이제 기존 코인과 좀 다른 점은 NFT 코인은 이 하나하나의 코인이 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화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좀 비유를 하면 야구공 같은 게 있으면 뭐 모든 야구공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하나에다가 어떤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사인을 하면 그 야구공은 비싸게 팔리죠. 그렇죠. 비싸게 팔리고 다른 야구공들과는 대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NFT도 다른 일반 코인들과는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포토카드로 가보시자고요. NFT가 하이브가 NFT로 포토카드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네, 이게 포토카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사진, 그러니까 신용카드 크기의 이제 사진이에요. 네. 네, 아이돌들 사진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예. 이 산업이 생각보다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런데 사진 이거 온라인에 사진 복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온라인 사진은 다 복제. 내가 하나 얻었어. 그럼 주변에 이렇게 전달하면 그렇죠. 수천 장, 수만 장이 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포토카드는 요즘에는 사실은 요즘 CD로 음악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네, 다 스트리밍으로 듣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는 CD 판매량이 계속 늘어요. 네. 그 이유는 그 CD를 사면 그 안에 그 실물 포토카드가 들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포토카드만 또 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거를 요즘에는 막 그 팬들이 수십 장씩 CD를 사서 그 안에 있는 CD마다 다른 사진이 있거든요. 네, 포토카드만 딱 빼고 CD는 버리는 요즘 이런 시대인데 예. 결국은 이 실물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 포토카드를 사는데 이 하이브에서 이거를 NFT화된 포토카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NFT화 됐다라는 거는 디지털 파일 형태의 포토카드를 만들겠다는 건데 아까 이제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복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냐? 누가 돈 주고 사겠냐라고 하는 거를 이 NFT는 디지털 파일의 정품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등기소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이브에서 만든 딱 하나밖에 없는 BTS NFT는 블록체인을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품을 복제해서 뭐 메신저를 통해서 수백 장이 복제품이 돌아다녀도 정품의 주인이 누군지를 블록체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NFT 가격이 비싸질 수 있고 네.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명품 뭐 의류회사에서 네. 가방도 핸드백도 그렇죠. 이렇게 사진 NFT로 만들어서 봤는데 그게 1,000만 원 넘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알 수 없는. 자, 이해가 안 돼도 NFT 알아야 됩니다. NFT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NFT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NFT를 살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요즘에는 그 카카오 계열사에서도 이제 클립이라는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오픈시라는 게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큰 이 NFT 장터인데요. 온라인 장터인데 거기 가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NFT 활용하는 가수들, 예. 뭐 문화인들, 연예인들 많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BTS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연예인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BTS급은 없고요. 네. 지금 BTS가 제일 크죠, 사실. 네. 외국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뭐 페리스 힐튼이라든지 뭐 예전에 그 유명했던 분들은 이미 다 몇 년 전에 만들었고 이제는 지금 유명한 사람들도 막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미술에서도 NFT 계속되고요. 네, 맞습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그렇죠. 미술품은 사실 NFT랑 가장 잘 맞아요. 요즘에는 뭐 한 그림 같은 경우도 에디션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50개 에디션 나오면 각자 이 각 가격들이 다 다르게 팔리고 네. 그 포토카드도 앞으로는 NFT화돼서 이렇게 미술품 팔리듯이 계속 거래되고 가격이 오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57님께서 NFT 어려워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모두가 저평가했습니다. 사실 사라져버린다, 실체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엄청난 교환 가치를 갖게 됐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NFT의
미래도 비슷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비트코인 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 중에 1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10억을 가거나 0원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이게 가치는 정말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진짜 0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8,200만 원까지는 간 거죠. 네. 김상민님께서 NFT 대체불가 주진우 라이브 이분 모셔야 되겠네요. 공개방송에 오시면 저희가 특별히 잘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테이퍼링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돈 풀지 않겠다는 건가요? 돈 푸는 건 줄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그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걸 뜻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 3월 달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경제 그 충격을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미국의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였어요. 이게 우리 돈으로 14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돈을 풀어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20개월 만에 줄이기 시작하기로 한 거고요. 돈 풀기를 서서히 줄인다.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이퍼링 다음은 금리 인상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연준은 지금 당장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물가와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 9월 물가 상승률이 이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4%까지 치솟았는데요. 13년 만에 최고랍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실업률이 지금 4.6%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3.8%에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내년 말까지 실업률이 좀 줄어들면 이제 금리 인상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한테는 또 걱정이. 그런데 미국 주가는 지금 계속 좋습니다. 좀 호황이죠. 네. 왜 우리는 좀 안 좋습니까? 네, 뭐 지금 이 테이퍼링 발표가 나온 다음에도 뭐 요즘 계속 미국 증시가 좋았어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반대로 이제 코스피나 국내 증시는 좀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국내 시장에서는 꽤 많이 팔았습니다. 팔고 나갑니까? 국채 금리 인상하고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 인상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저희가 이제 보통 대출 금리의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만기 국구채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이 국구채 금리가 연 1%대를 밑돌았는데 뭐 지난 8월 달이죠. 이때는 한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은 2%까지 이제 오른 상태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결국은 대출 금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5%를 넘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올해 안에 대출 금리가 6%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몰림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1시간 좀 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구리 시계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면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소요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또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 어렵고요. 더 가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죽전휴게소 다시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까지 12km 정체되고 있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은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 나들목까지 속도내기 어렵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9km 사이에 차가 몰려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저 김재원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열혈남아 강기정. 쇼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여요. 저도 쇼를요? 매우 안타깝게 지켜봤는데 진짜 사과를 전 기대를 좀 했어요. 윤석열 후보에게 한편으로는 사과를 진짜 하려고 했으면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하나는 지역 조롱과 폄훼에 대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 또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방지책을 발표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두환 정치가 잘했다 못했다 이랬잖아요. 네. 그 잘했다 못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시각 교정을, 윤석열의 생각을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참배 방식이 어떻든 광주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제 뭐 참배를 이렇게 하지 마라 거부를 하긴 했지만은 그럴 때는 멈춰줬어야지요. 그래서 그 참배를 강행할 게 아니라 검사가 꼭 영장 집행하듯이 그냥 사람 몽땅 끌고 들어가서 막 참배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성명서 읽는 이런 정치쇼를 제대로 한 거죠. 이거 참 저는 개탄스러웠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아니 이제 그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는 현장은 제가 TV로 생중계로 지켜봤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으로 봐요. 특히 이제 그 5.18 민주묘지에 가서 자기대로 그 광주 시민들 또 전남북 그 도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제 가서 좀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래 간 것인데 현장에서 많이 막는다고 해서 또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오면 이건 정말 근성으로 왔다 간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 그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네. 그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자기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이제 현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다가갔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뭐 멀리서라도 참배하는 그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자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그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어떤 헌신, 피와 눈물을 흘린 그 역사적 의미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고 또 자신이 앞으로 광주를 어떻게 네. 돌보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겠다. 그런 메시지까지 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다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강기정 수석님 말씀하시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문제는 거기서 할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계속 그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먼저 했어야죠. 예를 들면 전두환 정치 잘했냐 못했냐를 광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듣고 싶잖아요. 근데 또 잘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그런 이야기를 거론하면 상처만 더 나게 하는 거죠. 이미 그까지 갔을 때는 사과를 하러 갔거든요. 아니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의 내용이 아무것도 공허해요. 물론 민주화 운동이 아픈 과거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입에 오르긴 했지만은 지금 국민들이나 광주 시민이 듣고 싶어한 것은 전두환 정치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이미 사과를 했잖아요. 저 잘못 이야기했다고. 아니요 제대로 안 했어요. 아니, 이미 두 번째로는 이미 그 전에 사과한다고 제 말 전두환 정치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너무나 잘못 전달이 되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말을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에 이제 대해서는 이런 걸 바랬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전두환 정치 잘했냐 못했냐, 헌법 전문에 5.18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건 이미 이야기 다 했잖아요. 재발 방지, 지역 조롱 폄하하는 거 재발 방지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오더라도 막으면 입구에서 나는 정말 참배하고 싶은데 내 진정성은 이런 걸 전달해놨다 이렇게 말하면 됐는데, 막 밀고 들어가서 도중에 뭔 얘기를 마이크 대고 성명서를 읽는데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더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갈 수 있는 현장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누가 가장 가까이 가서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가서 그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통로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고요. 사전에 아마 그 경찰들이 최소한의 통로는 만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이전에 방송 카메라들이 전부 들어가서 같이 찍었잖아요. 그 말은 윤석열 후보가 밀고 간 것이 아니고 통로는 이미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통로의 그 끝까지 가서 참배를 하고 온 거죠. 저는 아무튼 80년대. 근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하더라도 너무 무조건 공격만 하고 아니 공격이 아니라 이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성의를 봐가면서 조금 봐줄 것은 봐주고 하시지, 무조건 그냥 잘못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왜 들어왔냐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그까지 기대를 했는데, 아니 그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 문을 막고 있다고 해서 그럼 뭐 오지 말라니 저는 이대로 갑니다. 그럽니까? 그래도 그리고 이미 또 더군다나 보세요. 광주에서 광주 경찰이 통로를 열어놨잖아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방송 카메라도 들어가서 안에서 지금 밖을 취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최소한의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아마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들어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는 너무 심한, 윤석열 후보는 저 정말 그 공격하기 위한 그 공격, 억지로 공격하는. 지금 김재원 윤석열 최고위원님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공격은 아니고 너무 윤석열 마시라고요. 후보는 거기를 방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고쳤다니까. 아니. 그래서 듣고 싶었던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다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성명서 자꾸 밀고 짧게.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밀고 들어간 누가 보더라도 그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너무 하셔요. 와서 좀 확실히 하고 갔어요. 너무 하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덧나지요. 윤석열의 전두환 정치에 대한 발언 대구 경북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비슷해요. 그래요? 뭘 그래 잘했다고 이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줘야지요. 아니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자기 모교인 대구 원고에서도 뭐 지금 환영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 거기에 좋아하는 분들이 저 약간의 공간도 마련하고 하지만 대구 시민들이라고 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조건 찬양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광주는요 늘 일베들이 한번 젓고 가고 또 새누리당 전신 그 3인방도 젓고 가고 늘 때 되면 덫을 내는 걸 건드려요. 이걸 근본적으로 폄하와 조롱을 막자라는 걸 선언해 줬어야죠. 오늘 같은 날.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광주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계속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쏙 까먹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오늘은 그게 아니고 광주 민주 항쟁 그 5.18 묘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래서 쇼라는 거죠. 그것만 하고 그걸 또 쇼라고 하려면 그걸 하려면 뭐하러 사죄하라 했다가 사죄하는데 또 간 다음에 모독에 설명서 열심히 내면 되죠. 8293님께서 김재원 의원님 멘트를 너무 밀고 들어오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강기정성님은 아주 목을 조아리기를 바라고 있네요. 0335님께서.
목을 그냥 비틀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생각을 고치라는 이야기죠. 생각을. 아무튼 오늘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에 그리고 5월 단체한테 그리고 그게 무슨 사과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저는 알겠습니다.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정말. 뭘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재원 최고위원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비단 주머니 2개 주던데 그 안에 뭐 들어 있습니까? 아니, 비단 주머니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들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냥 그 부피를 만들기 위한 보충제가 들어 있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문서로 이런 것 좀 챙겨 보시라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한 내용으로 주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후보는 아주 꼼꼼히 읽어보고 또 그에 대한 답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변선희님이 또 물어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여쭤봐 주세요. 왜 40명만 탈당했다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시도당의 집계가 되어 있지 않고 중앙당에 탈당계가 접수된 게 40명이라고 하니 사무총장에게 물어봤고 사무총장이 저와 이준석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40명 정도 탈당했다 현재까지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중앙당에 접수된 것은 그렇고 시도당의 접수분은 아직 집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언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이 나간 후에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시도당에 집계를 해서 그게 아니라 이만큼 나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난 것뿐이지 제가 틀린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들이 대거 탈당하는 걸 감추려다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대거 탈당이 아니라 지금도 탈당보다는 그 입당 숫자가 많다고 제가 또 미심쩍어서 오늘도 방송하러 올 때 사무총장에게 다시 물어봤고 입당이 다만 많습니까? 탈당보다? 그건 거석당원이라면서 우리로 말하면 권리당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당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이준석 대표 거짓말 안 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입당하면 3개월 당비를 내야 그 책임당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 들어와도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당 탈당 숫자를 보면 그래도 아직도 입당한 숫자가 많고 전당대회에 다만 청년들 2030 세대는 조금 탈당한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붙들지 못하는 당을 빨리 좀 더 청년들이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숙제죠. 그렇죠. 청년들의 마음을 좀 잡는 게 민주당도 숙제고요. 민주당이 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따져보면 20대 엑소더스가 일어나 있을 거예요. 벌써 20대 남성들은 지난 한 1년 동안 탈당이 제가 청와대에 있어 수십만 아닌가요? 20대 거기는. 남성들은 아무튼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이나 전 국민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 주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등의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근데 전 국민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명확하게 2030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2030 남성을 위해서 향해서 메시지를 냅니다. 왜 남성만 바라봅니까? 아니 이제 그게 지금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2030 세대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조금 이른바 반페미 성향의 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 중에 2030 여성들은 또 이제 관심사가 다르고 남성들도 관심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 대안이든 또는 정치적인 이슈든 끌고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2030 세대의 남자만 타겟으로 잡고 어떤 일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어떤 국민정당으로서의 기본 자세에서도 문제가 있고 설사표에 조금 도움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젠더 갈등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이 이준석 대표고 이준석 대표가 젠더 갈등을 통해서 남성들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여러 가지 발언도 했었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2030 세대 중에서 2030 남성 세대에 스스로가 조금 더 그 친화적이죠. 자기가 남자고 그에 대해 관심이 많을 뿐이지 그걸 이용해서 무슨 뭐 표를 노렸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국힘당은 훨씬 더 남성에 대한 젠더 갈등을 통해서 남성의 호소력을 더 많이 한 것 같고 사실은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주택 정책이나 주식 보유 그 세제 혜택 이런 걸 보면 남녀 뭐 차별을 두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남성들이 더 군입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민하게 더 반응해서 그들에 대한 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2565님께서 아까 당원 탈당 러시 관련된 얘기할 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나빴네. 아주 재원 아재를 혼쭐을 내주더만 아이고 정신 차리라고 이준석 대표 얘기. 아니 제가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면 또 그거 맞춰서 하지. 제가 무슨 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상황은 우리가 공개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공개한 건데 그러나 이제 보니까 탈당한 분들이 이만큼 많다고 또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 국민의힘 선대위 잘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생각은요? 이준석 대표 생각은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저는 세 분 다 생각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측해 보건데 윤석열 이 선대위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하도록 당헌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 선거 대책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선거대책위원장 임명권 자체가 또 대통령 후보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그 최고회의에 참석해서 권성동 의원을 그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으로 하여금 자기도 물론 해야 되는데 권성동 의원으로 하여금 전임 그 대표들 또는 비대위원장들 또 당의 상임 고문들을 두루 접촉해서 고견을 많이 듣고 그분들의 뜻을 참작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권력 다툼이 시작된 거죠.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 권력 다툼이 내부에 시작된 거고. 권력 다툼이 아니고 민주당을 들어보세요.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진영을 마련하겠느냐라는 문제죠. 그만 밀고 들어오시고 강기정. 권력 다툼을 사실상 시작한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래 독상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권 내놔라. 전권 내놔라. 안 내놓으면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된가 보고 내가 합류할 걸 결정할 거다 하면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10명 또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준석 또는 윤석열 후보도 툭툭 던져본 것이 또 누굽니까 다른 사무총장? 사무총장 문제도 던져보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툭 던져보고 힘겨루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뇌물로 감옥에 갔다 온 김종인 위원장 이제 80순 됐는데 그만 좀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싸우게 되면요. 반드시 후보가 지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후보는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많이 써먹었잖아요. 이 당 저당. 이제 좀 놔두고 좀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고는. 제가 보니까 우리 강기정 수석이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1번 타자로 공천 탈락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감정 없는데요. 없는데. 사실은 뇌물로 감옥 갔다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과거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
뇌물로 감옥 갔다 온 분, 팔신이 다 된 분 이제 좀 놔두고 좀 쉬도록 해야지. 저도 왜 김종인 저를 비대위원장까지 공천 분은 기억이 오래 가요. 네. 지금 아직 안 잊어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임 뭐 단독으로 선대위원장을 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양보할 거예요.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선대위를 전권을 쥡니까? 아니 근데 딴 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쪽은 또는 뭐 보궐선거 이런 쪽은 정권을 쥐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요 문제가 다른 것이 후보가 있고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권을 쥐고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승리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누구와 일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정권을 달라고 요구할 리도 없고 박근혜 후보의 그 대선 캠프이던 2012년도 그때 당시에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때도 공약 담당을 하셨지 정권을 잡고 선대위원장을 하시지 그럼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한 부분을 맡지 이렇게 전권을 주지는 않을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문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정할 텐데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과 저도 같이 일을 여러 번 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정권을 달라 내가 정권을 주지 않으면 거기 가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모략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민주당 때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총선 때는 그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때 완전 지리멸렬해서 당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때 대선 때도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늘 그랬었던 거고. 불러서 민주당에 갔는데 민주당에 이제 그 실력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요 정권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선대위를 재구성하냐 아니면 약간 보완하냐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김종인 소위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늘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개인의 뭐 성격이 그렇든 뭐든 독상을 받기를 원하지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관섭하는 건 7133님 전권 안 주면 안 가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이미 빛나고 있죠. 빛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덥석 뭐 한쪽으로 어떻게 결정하지 않고 지금 당의 어른들 상임 고문 또는 과거 당대표 지냈던 분들 이야기를 듣고 당 내에서는 지금 정치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컨벤션 효과에 묻혀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다툼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다툼이 없어요. 아니 다툼이 있잖아요. 지금 선대위를 구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거는 지금 비서실장 하나 권선동 비서실장 한 명 지금 임명하고. 당선된 지 며칠 됐다고 민주당은 뭐 보니까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저 의원들 전원을 꾸겨 넣어가지고 선대위라고 이름은 들어놓고 뭐 그래서 사실상 지금 후보 혼자 다니더만. 권선동 비서실장도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교체를 애초에 생각했는데 교체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런 그 권성동 비대위원장을 정리해.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말한 하이에나 파리 때는 누구예요? 일단 저는 캠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네,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근데 이제 파리 때라고 한 거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런 실력자가 나타나면 파리 때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중에 쓸모 있는 사람도 있고 쓸모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고 누구가 파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근데 친이계가 조금 약진하는 게 보이긴 합니다. 이제는 친이계도 없고 친박계도 없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 친윤입니까? 이제는 뭐 윤하고 친하죠 뭐. 네. 그리고 줄 옛날에 친노 이야기하다가 다 떨어질 거예요. 친문 반문 이랬더니 맨날 우리 강기정 수석이 민주당에는 반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 친문이라며. 이제 또 친이로 다시 다 갔죠 뭐. 자, 정권 교체론이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네. 여론조사를 해도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그렇죠. 보입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열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정권이 집권 초에 뭐 적폐청산이니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내도 사실 이 정권에 반대되는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후보를 보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사실 내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정권 교체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분들이 아마 한 3분의 2는 될 텐데요. 지금 서서히 이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정권 교체가 60%가 넘었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지금 정권 교체를 조사를 하면 나오는 것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원래 임기 말에는 정권 교체율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 지금만이 아니라 그전 정부 때도 정권 말이 되면요. 정권 교체 비율이 여론조사 하면 높아요. 근데 이제 이 정권 교체 비율이 지금 높은 건 사실인데 이것이 그대로 투표 행위로 갈 때 지금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여기로 윤석열 후보로 다 간다? 이건 착각인 거죠. 그거는 만약 착각이지. 그렇게 했으면 과거에도 늘 야당이 이겼게요. 항상 야당이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는 높아요.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로 정권이 넘어가도 정권 교체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친문이 들고 일어나니까 또 거둬들였잖아요. 우리는 이제 문재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안철수 대표와 연대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계속 안철수 대표 공격하던데. 이 문제도 대통령 후보가 결정해야 될 일이고 저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가지 않으면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해서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내지 합당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안철수 봅니다. 후보가 서울시장 내놓고 예전 대선 내놓고 안 내놓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과거 어떤 선거보다 그래요? 큰데 예.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노력은 하셔야죠. 안 할 수가 없죠. 성공시켜야 합니다. 예, 노력은 하셔야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기호,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I still messed up.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새벽에 내린 서울 첫눈 지난해보다 한 달 빨라.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오늘 새벽 첫눈이 서울에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0일 빨랐고요. 평년보다도 열흘 빨랐습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고 있습니까? 눈이 와서 설레고 있습니까? 설레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쓰레기 840만 톤 더 생겼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한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조사 자료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폐 플라스틱 배출량이 그 전에 비해서 840만 톤 늘었다는데 이 87%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병원에서 배출된 거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배출된 것만 87%가 늘었으면 우리 택배, 배달, 그 생활 쓰레기는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늘었을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된 나라는 46% 이상 아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조금 반성하게 됩니다. 고2인데 삶이 지루해요. 2007년 글 14년 만에 화제.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2007년 7월에 한 네티즌이 글을 썼습니다. 고2 남자인데요. 삶이 참 재미없고 지루해서요. 인생을 재밌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남겼어요. 난 고3 누나다. 인생에서 재미있는 거 찾는 건 뭐랄까, 쓰레기 안에서 황금 찾기다. 그냥 재미있는 일을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삶이 지겹고 외로우면 그냥 자체로 즐겨라. 그리고 고독을 즐겨라. 난 고독 즐기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고 본다. 여행도 혼자 다니는 게 더 재미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런 평범한 대화가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지난 7일 날 이 답변을 이제 그 지루한 고2 학생이 본 거예요. 죄송해요. 질문 남기고 지금 처음 봤어요. 답변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봐도 좋은 답변이라고. 그러니까 또 고3 누나가 14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또 답합니다. 질문자님, 14년 만에 뵙네요. 당신의 30대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시기가 한가득이겠지만 이날을 추억하면서 즐겁게 웃어 넘겨보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인생 재밌다. 영화 같네. 이걸 보니 눈물이 난다. 타임캡슐 편지 같다.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우리도 1년 전 타임캡슐을 묻었는데 어떤 또 반응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무미건조한 인생이 사실 알고 보면 평화로운 인생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복의 젊은이 삶은 계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활극 같을까?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반전에 배신과 배신이 이렇게 판칠까? 누아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수극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완벽한 패배를 안기겠다, 이런 뼈아픈 아픔을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분보다 좀 무미건조한 게 훨씬 아름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정현이 부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부산입니다. 4516님께서 대연동에 유엔 묘지가 있어요. 저도 부산 삽니다. 내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추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지친